자, 여러분 추석에도 방송할지 몰랐죠? 독해. 추석에 심심하실까봐 어떤 분들이야 뭐 고향 가서 운전하시는 바쁜 분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자동차 안에서 유튜브 다 보더만. 뭐 사실 그게 제일 재밌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방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음악은 적당한 선에서 끊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추석 특집 제목처럼 명절에 듣는 그 흔한 대선 차기 대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간만에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하는 것도 희한하지만 또 거기서 또 갈라서 또 거품을 물어요. 보수와 진보가. 나 그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 그 단합된 의견을 내는 집안을 본 적이 없어. 근데 맨날 그걸로 싸우면서 어머니가 나중에 가서는 그러다가 보자지간에 멱살 잡간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늘 또 그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요 오늘 이야기는 저는 기본적인 제 자세랄까 이런 건 뭐냐면은 이런 뭐 진보 소위 팟캐스트나 유튜버들은 누구를 특별히 민다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공평한 기회를 주고 그렇죠. 차고 올라가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면 끝까지 밀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어느 한쪽에서 나는 누구만 밀 거야, 누구는 안 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최종 대선 후보로 올라가면 자유한국당 찍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진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누구든 간에 제 입장에서는 그 모든 주자를 다 선호한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하나는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반도 안 지나갔어. 그렇지. 반도 안 지나간 아직도 상황에서 2년이 넘게 남았는데. 차기 대선 이야기 한다는 건 좀 결례인 건 맞습니다만, 그래서 제목이 명절에 듣는 그 흔한 차기 대선 이야기. 근데 우리는 좀 특별하게 말해 볼까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런 상황들을 갖고 특별하게 이야기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끔씩 명절 되면은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다음 대선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조금 살짝 벗어나가지고 뭔가 좀 독특한 시각으로 다음 대선을 크게 한번 이렇게 조망해보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각오하십시오.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제 웃기고 있네. 정치, 세상의 모든 정치를 음모론으로 몰고 가시는 분.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간혹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선 주자 지지율 같은 게 나옵니다. 그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중이긴 하지만 정권을 재창출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문 대통령의 업적들이 싸그리 무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차기 주자가 있어서 정권 재창출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켜질 뿐더러, 실제로 임기 말에 한 1년 정도 남고 생기는 어떤 레임덕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다음 차기 주자가 강력하게 정권 연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가지 면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역대 정권들 중에 이른바 대세론, 그러니까 차기에 누가 나올지가 빤히 정해져 있는 상태의 당이 유리했냐, 아니면 마지막까지 치열한 어떤 경선과 안개 속에서 뽑혀져 나온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유리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 같은 그 다이나믹한 국가에서 2년도 넘게만 남은 시점에서 어떤 차기에 대한 주자를 지명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 힘을 몰아준다, 또는 그 사람이 주목받는다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박근혜나 김무성 같은 경우가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정말 신성이라,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가 한 번은 실패하셨지만 정말 신성으로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붐업인 것 같아. 붐업. 오랫동안 길게 가면서 인식을 시키느냐, 새로운 바람으로 사람들한테 기대를 몰고 오는 주자를
나가느냐 이게 전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떠한 방식이 국민들한테 더 효율적인 걸 보여줄 거냐. 그런 면에서 저는 새로운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어떤 변혁이 있는 후보가 차기에도 유리할 것이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당시에 가면 도드라져 올라오는 어떤 특별히 부상하는 후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지금 지지율 높게 나오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나중에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9월 숫자는 지금 나왔다고 보기 어렵고요. 8월달 지난달 말에 나왔던 여론조사 등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올라온 그 한 10명 정도 순위 안에 든 후보들을 한번 호명을 해볼게요. 이낙연, 민주당 쪽입니다. 이낙연, 이재명, 박원순, 김경수, 김부겸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5명이나 됩니다.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 이렇게 해서 4명,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금 10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 조사로만 따지면 전체로 봤을 때 이낙연, 황교안, 이재명,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박원순, 오세훈, 김경수, 안철수, 김부겸, 나경원 이런 순이에요. 순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최종 판결. 요거는 이재명 지사한테는 반전의 효과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유죄를 받아서 지사직을 날리는 상황이 오면 또 상당히 권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석하기 나름으로 따지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1심에서 완전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의 부분 무죄를 갖고 대법원에서 그걸 확정시켜 버린다. 이런 방식이면 또 한편의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표상처럼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선거법으로 날아가면 한 5년 정도 정치 활동 못 해요. 뭐 다음 대선에 못 나가는 거지. 그 다음 대선에는 또 다른 그 뭐랄까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석이란 건 되게 복잡다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치 주자들은요, 저는 뭐 공학적인 면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협이나 대선에서 승리했던 주자들의 공통점은 다 시련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지지자들을 단결시키는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의원직 날리고 미국 가서 고민했던 순간을 굉장히 많이 부각을 시켰고 박근혜도 칩거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칩거하고 있을 때를 많이 부각을 했죠. 뭐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없어서 지지층이 낮았다고 하지만 그 후에 보여줬던 행보로 인해서 정말 지금은 어느 어떤 과거의 대통령이 따라가지 못한 탄탄한 지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재명 그 지사의 결정이 어떻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이게 정치 생명을 날려버릴 위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시련으로서 자기 정치 경력을 다른 방식으로 펼쳐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선하고 이런 뭐 도지사 같은 국회의원 같은 이런 요직하고는 전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 몇 번을 실패했습니까? 선거에서 패배가 전문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할게요. 자, 재밌는 게 일단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네. 범여권과 무당층. 이 여론조사에서 황교안이 5%를 얻고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범여권 무당층 이렇게 극렬 지지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황교안의 가치를 심상정만큼도 안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범여권 쪽이라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층인데 네. 예를 들어서 좀 반대로 보수 야권 그 무당층에서는 이낙연이 7.5%고요. 범여권 민주 세력 쪽에서는 황교안이 5%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여권 안에서도 황교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그 클립을 크게 봐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건 지지도가 아니잖아요. 선호도잖아. 선호도라고 돌려깎기 해서 그렇지. 이건 사실은 지명도, 유명세라고 봐요. 저는 지금. 그럴 수도 있죠. 뭐. 결국 이 사람들 순위는 제가 봐서는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름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순위 2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자 하나씩 한번 짚어봅시다. 네. 1등인 이낙연 총리. 네. 지금 응답자 전체 중에서 25.1%, 범여권 무당층에서는 37.3%. 사실 상당히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수 야권 무당층에서는 황교안이 34.6%,
그다음에 홍준표가 8.3%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범여권 무당층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밑에 차고 올라오는 이재명, 박원순, 김경수, 김부겸 등의 어떤 그 네임밸류랄까요? 요 어떤 가치, 지명도는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반면에 보수 야권에서는 지금 황교안 밑으로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 등인데 사실 기반이 홍준표는 한번 이렇게 어떤 검증을 받았다 그럴까요? 대선에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낙연 총리 개인의 지지율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고 범여권 무당층들이 그 숫자를 다 합쳤을 때 몇 %고. 그러니까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 세력 중에서 누가 나오면 그 사람을 대부분 찍는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전체 대선 주자들이 합으로 보면 현재는 지금 60대 한 35 정도 뭐 모르겠다를 제외하고 나면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사실 이게 그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라 사실은 당에 대한 지지도 내지는 이제 충성도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이 순서에 그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행정직을 해본 사람. 그러니까 뭐 총리가 됐든 뭐 시장이 됐든 뭔가 이거를 해봤던 사람한테 높은 평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개인의 내용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자, 이 사람이 소속돼 있던 정당, 소속돼 있던 조직에서 보여줬던 거에 대한 신뢰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대선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연결될 수는 있지만 지금 있는 거는 민주당의 지지율과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반영돼서 나타난 수치일 뿐이지. 그렇죠. 이게 사실 대선하고는 아무런 바로미터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후보를 접점해서 올려낼 때쯤 가게 되면 오히려 경쟁력이 확 떨어질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보다 참신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다시 말하게 되는 거지만 행정직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낙연이라고 한 총리가 지금 사실 민주진영이 내세운 총리 중에 거의 최장수 기록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중이고 특별한 그 과나 허물이 없이 일 처리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에서 이 정도 올라오는 거고, 황교안은 워낙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뭔가 큰 일을 해봤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깜이라고 할 수 있는 덩어리들이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전체 순위에서 이 행정직 해본 사람들, 이낙연 국무총리, 네. 황교안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네. 홍준표 경남지사, 그렇죠. 유승민은 없고요. 없고요. 심상정도 없고요. 박원순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네. 김경수 경남지사, 안철수 없고요. 김부겸 행안부 장관, 네. 나경원 없고요. 근데 나경원이 올라와 있는 게 볼 때마다 웃겨요. 이건 지네 식구들 풀어가지고 그냥 이름을 얹은 게 아닌가. 이걸 김성태로 바꾸거나 요즘 이제 굉장히 이름이 유명해진 장제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치는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6일날 나왔던 갤럽 조사에 보면은 조국 후보가 지금 6%를 얻어가지고 순위에서는요 나름대로 이렇게 선방하는, 예를 들면 조국 5위권이네. 5위권. 조국 후보자 검증은 사실 대선 후보급이었잖아요. 역대죠. 이 정도면 그 신성 재판 같은 느낌이에요. 예수님이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해도 이 정도까지 세밀하게 뒤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이낙연 총리에 대한 청평을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참 뭐랄까 여유가 있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실수하지 않는 캐릭터.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낙연 총리의 일단 장점은 그런 쪽이고 단점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수구 적폐 세력들 때문에 개혁을 많이 못했어. 이럴 때는 이낙연 총리 같은 캐릭터보다는 훨씬 더 개혁적인 사람이 나오겠죠. 원할 거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낙연 총리를 좋게 평가하는 거는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일단 언론하고 척을 안 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총리들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 해보면서 사생활 털리고 뭐
뭐 온갖 추문에 휩싸여 갖고 임명도 제대로 못된 총리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해서 일단 언론 쪽에서 단돌이 이런 얘기 쓰면 안 되지. 예, 관리를 잘했다라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도지사 경력을 통해 가지고 행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임형 총리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실무진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원하지 않게 잘 함으로써 대통령의 치세에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행정부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직할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옛날 제왕적인 거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잘못된 어떤 뭐랄까 어떤 국책사업 부분이라든지 그 국가의 어떤 정책을 끌어나가는 데서 오류를 많이 만들었던 게 이 청와대의 강력한 개입이었거든요.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큰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큰 과거 없이 지난 2년을 잘 해왔다는 거고요. 이제 피디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그 개혁적인 부분에서의 동력은 사실은 좀 불가항력이었지 않았겠느냐, 이분의 이력으로나 성격으로 봐서는. 그래서 애초에 용도가 달랐다. 이제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는 이제 잘했다고 평가받아야 될 부분인 거고, 이분한테 개혁을 원하기보다는 이제 정말 개혁적인 추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정치형의, 그러니까 이제 내치보다는 정치와 어떤 의회하고의 조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총리를 따로 뽑아야 다른 색깔을 또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아마 임기 끝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지금 아마 이낙연 총리는 총선에 출마한다는 쪽인데 어떤 식으로 어느 지역에 써먹을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어쨌건 이낙연 총리는 지금 아주 안정적으로, 근데 이런 게 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일종의 민주 진보 세력의 대세론처럼 굳어지면은 상당히 이거 깨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있을 수 있는 게, 총리직에서 내려오고 났을 때, 네. 총리의 현직 프리미엄이 없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냐도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에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그걸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튀어 보이는 듯한 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의 심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그 행정부 쪽의 요직이 아닌 정치 안에서의 어떤 투사 같은 어떤 개혁을 위한 어떤 그 선도자 같은 역할을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바탕이 돼서 새로운 이제 산토끼들을 좀 끌어모아서 이 지지율 이상을 끌어갈 수 있는, 현재로서는 제일 유리한 고지에 있는 주자라고 봐야 되겠지만 아직 반환점도 못 돌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재명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범유권 무당층에서 이재명은 2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낙연 총리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이긴 해요. 네. 근데 거기다가 지금 2심에서 일부 또 유죄를 받는 상황이 좀 벌어졌고, 이 상황이 저는 이런 측면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달렸다. 차차기가 아니고 차기라면 대법원 판결에 달렸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여기에 김경수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상당히 법원의, 조국도 마찬가지고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정치적 운명이 상당히 좌우될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판사들이 대선을 좌우하는 이런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참 이거 검찰의 권력이 그동안 얼마나 비열하게 유지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조국 그 후보자한테는 실패했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그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사찰의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그 구린대가 있는 후보한테 흔들어 가지고 협박을 해서 회유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그 법정 소송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 권한에 있는 룰에서 탈락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아예 참석조차 못하게끔 자격을 뺏어버리는 방법으로 지금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조국 후보자는 실패했지만 이재명 후보자는 나름대로 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이거를 부정할 수 있을 만큼 클리어하게 관리가 안 됐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거는 앞으로 정치 생활을 하는데 아마 계속적인 그 굴레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이 단계를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자꾸 대심 가고 대법원 가고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한테 가해져 왔던 의혹이라든지 이 탄압 자체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증명하는 조국 후보자처럼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세례를 받는 과정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도 그 의혹은 평생 꼬리표로 따라갈 수 있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재명의 포지션은 살짝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정의당 지지자라고 해도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재명이 대선 주자로서 완전히 아웃이 되면 민주당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 상당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범여권 무당층에서만 설문조사 한다거나 보수 야권 무당층에서만 설문조사 할 때 그래도 두 자릿수 나오는 사람이 이낙연, 황교안,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범여권 무당층에서 이재명은 10.8%가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포지션은 어찌 됐건 간에 아주 진보적 계층들을 아우르고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저는 이게 이재명 지사건 이낙연 총리건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건 김경수, 김부겸 이런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그 힘을 자신들 지지자들을 끌어모아가는 과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게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는 국민의 승리였어요. 직접 민주주의, 시민의 의사와 어떤 이제 투표 과정이 결정돼서 1% 후보에서 경선을 통해서 승리하고 엄청난 지지율 차를 역전시켜서 이긴 케이스잖아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국민이 뽑은 후보를 우리가 대통령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분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기운이 많이 빠졌던 거는 물론 그 야당의 의석수에는 공세도 있었지만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 안에서의 조율 과정, 화합 과정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를 맞은 게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이 의지하려고 해도 지금 집권당이 돼 있는 이제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후보들이나 신진 정치 세력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동안의 방법이 사실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그 조국 후보자의 계기로 생긴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후보들은 대부분 이 원외예요. 그러니까 국회라든지 현재 행정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아닌 원외에 있는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당내 기득권의 연결고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장이고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의 행정부 안에 연결고리 사실상 떨어지는 독립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국회나 어떤 국회의원이나 어떤 당내 어떤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사전 포석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경계를 받게 되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선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완전 정치와 떨어져 있는 사람인 게 당연한 것 같은 취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조국 후보자 어떤 지지 성명을 통해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지 선언하고 합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소속 지지자들의 어떤 의견들과 SNS를 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협력의 풀이 그냥 해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잠재적 차기가 아니라 차기를 노리서라도 민주진영에 커가고 있는 싹들이 아직 원내로 들어오기 전에 싹들이 교류할 수 있는 풀을 만들었고 이들이 공동으로 어떤 그 원내하고 접촉을 하거나 이들을 지원하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지고 이들 사이에서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정보 교환이 되고 역할 교환이 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차기의 대선 주자들을 키워내는 인재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는 이분들 안에서도 이제 이분들의 이제 인기가 이제 후보가 본격화되기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제는 원 안에 있던 이제 이낙연 뭐 총리를 비롯한 또 원내에 있던 뭐 박영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후보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추미애라든지 뭐 대권을 꿈꿀 수 있는 후보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시 국민의 뜻을
잘 수렴하고 있는 새로운 신진 후보군들과 그 풀 안에 들어가서 또는 동등하게 비교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우리도 차기 주자를 양상할 수 있는 풀이 생겼다는 면에서 지금 이 연대를 절대 비난하거나 깨트리지 않고 차차기 대선까지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는 거죠. 근데 일부 SNS를 보면은 좀 우려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공교롭게도 조국 후보자 청문회 날 이재명 지사 2심 판결이 났는데 조국을 지키자고 하는 문 대통령 일부 극소수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사직이 날아갈 수도 있는 2심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이 판결에 환호를 하더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과거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그 나타났던 이른바 그 날개 분열, 후보자의 분열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던 거 아니에요. 하지 말자 국민이 하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가 방송 처음에 나는 누구 아니면 민주당 지지 안 해. 뭐 이런 식의 어떤 잘못돼 있는 편향된 지지자들이나 또 그런 지지자들이 목적으로 하는 바 자체는 민주당의 집권이 아닌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의 집권을 밀다가 아니면 난 저쪽으로 가겠어라고 하는 이게 제일 나쁜 방식이야 이게. 가장 비열한 방식의 편가르기를 하려고 되는 그 계기로 쓴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지사, 안희정 지사 합쳐가지고 이제 합친 힘으로 우리 같이 이 후보 좀 문재인 후보가 결정됐으니까 지원 유세라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실망한 국민들이 많았거든요. 결국 이건 분열인가? 라는 방식으로밖에 안 됐던 예가 있는데 그게 안 일어날 수 있는 풀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재명 지사는 일단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아마 올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거예요. 네. 그 판결에 따라서는 대망을 꿈꾸는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엄청 느려질 수도 있다. 요 차이인데 어차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재명 지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대선 주자로 머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 지명도나 지지세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불굴의 그 정치인도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민주진영의 이인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강력한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본인도 사실은 이제 대선 출마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경기도지사 2선 꼭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그쪽에 더 주력한다고 했어. 그쪽에 신경 쓰기 힘들다. 그 경기도정 하는 것만으로 나는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공약을 충실하게 잘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안에서 국민의 선택이 한 번 더 하는 것보다는 대선이 낫겠습니다라는 쪽으로 수렴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시작해도 난 늦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대법원에서 지금 선거법 위반 부분을 털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지사직이 날아가고 그다음 대선은 출마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5년 동안은 정치활동을 못하니까. 그럼 또 이제 백의종군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아직 젊으니까 그럼요.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60대 중반인 경우가 문 대통령도 60대 중반에서 후보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는 지금 50대 중반 좀 넘어갔으니까 시간이 있는 것 같고 재밌는 거예요. 심상정 후보 한번 볼까요? 심상정 후보는 사실은 정의당로만 놓고 보면 확장성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정의당 다른 후보들이 막 여러 명 있어가지고 합쳐서 한 10% 나온다면 모를까.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심상정 후보가 대선에 나온다고 해도 최근 분위기 같으면 후보 단일화 같은 건 못한다고 보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자유한국당이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민주당 후보랑 박빙의 상황이라고 하면 후보를 양보할 수도 있는 그 정도 캐스팅 보트는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 이정희 후보가 그런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닭깎기 마사오 발언 때문에 뭐 오히려 더 역풍을 맞아 저쪽에 단합만 올려준 꼴도 한번 보긴 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민주당 거는 하나도 없을 거기 때문에 정의당 거의 순수한 지지율이 이 범여권이라고 포함되고 있는 그 숫자들 안에 6%나 차지할 정도가 되느냐. 정의당 지지율과 사실상 비슷하다고 보는데 정의당 지지율도 한 6, 7% 나오니까 대략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죠. 그게 같은 그 당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게 아니고 당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봤을 때 저는 여기에 대한 언급은 차기 총선에서 정의당이 몇 퍼센트의 정당 지지율로 새로 바뀐 선거법 안에서 얼마나
의원들을 늘릴 수 있는가를 확인 그렇죠. 후에 네, 그때 봐도 늦지 않다. 총선 이후에는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지형이 열린다라는 차원으로 판단하고 싶네요. 언급하고 싶지가 별로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좌우한다 이런 거고 네네. 현실적인 가능성은 없지만 지지율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선호도. 네, 예, 정당 선호도예요.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요. 박원순 시장 이 부분은 좀 제 생각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때마다 기회를 많이 날리고 있지 않느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사실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지난번 대선의 후보전에서 조금의 진퇴를 좀 적절한 시기에 했었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만큼의 지지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그 어떤 그 후퇴도 늦었고 또 전진하는 방식에서도 좀 차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훌륭한 정무 능력과 어떤 그 행정 능력에 비해서 정치적인 감각은 조금 떨어진 게 아니냐. 그리고 그때의 어떤 여파를 조금 받고 있어서 오히려 심상정 그 후보는 아니지만 심상정보다도 더 밀린 게 아니냐. 좀 안타깝네요. 이번에 어떤 수치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저는 박원순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들도 무리 없이 받아들일 만한 그 경력과 캐릭터를 저는 갖고 있다고 봐. 예를 들어서 이낙연 총리가 이래저래 지지율 빠지면서 뭔가 대세론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경우에요. 이낙연, 이재명 이 두 사람이 실제로 대선 갈 때까지 완주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일 때는 굉장히 많은 이쪽 사람들이 무리 없이 현직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을 밀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는데 이낙연이나 이재명보다는 지금 언론의 지원도 많이 못 받고 있지만 그때마다 뭔가 좀 살짝 비판을 받는 지점의 발언들을 하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빠진 측면이 있어요. 엇박자를 그러니까 조금 냈어요. 자기 색깔이 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자기 존재감이랄까 이런 측면도 있고. 뭐랄까요, 언론 플레이를 잘 못하는 분인 거죠.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언론 플레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들을 본인이 SNS나 뭐 어떤 대외적인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막 내보내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제 뭐 헬기 김국종 교수 헬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에 있어서 항상 자기가 선두에 서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슈를 잘 끌어가죠. 근데 이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스킬이에요. 뭔가 자기가 한 공적이 있는데 그 공적이 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뭐 언론이 안 해줬다, 뭐 사람들이 몰라줬다라고 하기 이전에 본인의 정치적인 그 스킬이 좀 부족한 거죠. 홍보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성격적인 것 같아요. 나가서 내세워서 뭐 이런 거 하는 것 자체를 부담을 가지는 약간 샤이한 성격 때문이 아닐까? 내가 보기에는 해보는데. 우리 박 시장님은 그런 과는 아니고 지금 뭐랄까 어떤 흐름에 올라타지를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라니까 100만 가지 정책이 있어. 그중에 한두 개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끌어올리면서 그 이슈에 자기가 올라타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만 이번 여름에 뭐 계곡에 뭐 그렇죠? 불법 철거물이라든지 뭐 저 닥터 헬기라든지 온갖 이슈들 속에 타잖아요. 그럼요. 이런 측면이 있죠. 사실 최근에는 그 경기도가 주도하는 통일 관계된 그 특구, 그러니까 경제 특구를 만들기 위한 법안과 그 공청회 같은 것들을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지원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뭐 제 생각에 10월이나 11월쯤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고 그걸 통한 수혜들, 경기도 기업들의 수혜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치면 이거 굉장히 큰 사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행보가 빠르고 그것들이 이제 그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거지만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놓고 보면 어느 쪽이나 이제 둘 다 좋은 거긴 하지만 광고를 많이 때리는 차와 광고를 많이 때리지 않는 차의 차이처럼 이거를 소비자가 알아서 알아줘야 된다라는 의무는 아니라는 거지. 알리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원이 결정하는 대선 후보 김경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경수는 사실상
차기 주자라기보다는 차차기가 더 그러니까 법적으로 살아나면 이미지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쪽 지지층에서는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가까움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을 돕다 생긴 일 이런 개인 비리가 아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일단 1심이 너무 안 좋게 나왔고 1심 판사가 사실상 사법 적폐 판사라는 측면 때문에 요 경우도 저는 이렇게 봐요. 2심이 어떻게 나오거나 대법원이 어떻게 나오건 간에 김경수 지지자들은 김경수가 차기까지는 모르더라도 차차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후보로 부상할 수 있을 거라고 볼 겁니다. 뭐 저도 동감은 하는 반인데요. 그 김경수의 가치는 대선 주자로서의 가치보다도 그동안 민주당한테서는 그 어떤 민주 진영한테서는 정말 볼모지나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TK 또는 PK 지역에 진보의 정치, 민주당의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를 신뢰로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제 김두관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만 그분의 어떤 오판이 대선 출마에 대한 오판이 그 이후에 홍준표라고 하는 이상한 그 알을 낳았고 이 사람의 그 치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먼저 자기 기반을 따진다고 하면 차지한다고 하면 이분 정치적인 성향을 아무리 가지지 않아도 최소 차차기쯤 되면 누구보다도 서민들한테서 이게 그 밀려 올라올 수 있는 강력하게 부상하는 주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의 단계는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민주당 출신의 경남도지사로서의 역량을 정말 한번 제대로 보여줘라. 실적을 한번 제대로 내줘라. 라는 부분 안에서 더 지원을 하고 응원을 하고 싶은 분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가치를 키워내면 그렇죠. 네, 진짜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차차기의 최종병기다. 그러니까 그런 비점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젊기도 하고 이미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여기서 법적으로 잘 털어야 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드루킹과 이런 그 나쁜 이미지 있잖아요. 어둠의 이미지를 털고 가지 않으면 최소한 중도층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아직 굉장히 젊잖아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김경수 지사는 왜 이런 거 대선 주자가 있다고 해도 차기도 있고 차차기도 있고 차차기도 있는데 차차차기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잠재적 대선 주자로 뭐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일단 보고요. 그렇죠. 언젠가는 터질 복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김부겸으로 한번 가볼게요. 김부겸은 저는 포지션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지역적 출신이 김부겸은 대구에서도 국회의원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구 TK 등을 중심으로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실상 선거를 해보면 PK 정도는 50대 50 정도의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방선거 같은 거 보면 불경을 싹 쓸었잖아. 광역을. 근데 TK 같은 경우는 김부겸 전 장관이 김부겸 후보로 민주당 후보가 혹시나 된다고 하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제 그것을 때리기 위해서 안철수류가 만약에 아직도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제3지대로 남아있다면 또다시 김부겸을 TK 후보라고 때리면서 지역감정 자극하는 쪽으로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김부겸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나름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고 봐요. 결국은 본인이 가진 능력으로 1위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뭐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후보를 비난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요. 김부겸 그 장관으로서의 역할에는 저는 사실 많이 놀랐어요. 잘하더라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 잘하더라고. 이런 분이 시장이나 도지사라면 굉장히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치적인 포션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애매해. 굉장히 자기 지역을 위한 지역 공약이나 지역색이 강한 난 TK에서만이라도 난 맹주가 될 수 있다. 유승민이라든지 권영진 같은 인물은 나한테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예 지역색을 세게 가든가 아니면 나는 지역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정치를 위해서 특별한 대구 출신이지만 이러한 정책과 진보적인 생각과 정책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대구 출신의 강한 진보 어떤 주자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둘 중에는 하나는 해야
결과적으로 집토끼 산토끼를 다 잡는데 지금의 애매한 포지션이 나중에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양쪽의 토끼를 다 잃을 거다라는 좀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성격상 저번에 총선 때 아니 대선 때 대구에 가서 길거리 연설은 굉장히 회자가 됐거든요. 네. 너무 아싸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속에 숨기지 않고 대구 사람들 욕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그때 먹혔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그 외에도 지금 혹시 송 작가님이 생각하는 어떤 색다른 후보 하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후보군으로 정말 꼭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 사실 있습니다. 누굽니까? 현재 청와대 안보실 차장 2차장을 하고 있는 김현종 차장입니다. 이야, 이거 색다르네요. 네. 아직까지 언론들이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최근에 경제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했잖아요. 국제관계, 경제 관계된 내용들을 하면서 이 김현종이라는 인물을 상당히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이분 이제 아버님이 순천 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전라도 출신은 아니고 4살쯤 돼서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대학까지 다 나온 분입니다. 그 뭐 경제학도 했지만 그 법학도 따셨고 유학을 가는 과정 중에 이제 학사 장교로 들어와서 병역까지 다 마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 발탁이 돼서 했던 게 FTA였습니다. 그 FTA를 통해 가지고 그때 이제 FTA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문 역할을 했고 사실상 이걸 다 끌고 왔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김현정 당시 그 통상교섭본부장 본부장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FTA를 맞기는 했으나 미국한테 많이 안 털렸어요. 일본이 이제 혹자는 미국의 어떤 스파이처럼 김현정 씨를 비난하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정보를 흘려줘 갖고 뭐 이제 그렇죠. 그때 욕 많이 먹었었지. 이 약학 관련 그 약제비 관련된 정보를 흘려 가지고 우리한테 뭐 불리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나 일부러 흘린 거다.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네 이거 주장해봐야 우리 정부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이거 굳이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협상을 하자는 게 협상의 기술을 해서 자기가 흘렸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한미 FTA를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끌어온 건 맞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감각도 있고 실무 능력도 있고 애국심도 뛰어난 분이에요. 이분은 한미 FTA뿐만 아니라 뭐 카나다, 멕시코, 뭐 아시안 뭐 여러 군데랑 싱가포르 뭐 이런 데랑 FTA를 다 진행을 했지만 딱 한 군데 안 한데 일본입니다. 일본도 그 당시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강력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면 안 되면 우리 경제 말립니다. 만일 그때 있으면 아마 지금의 어떤 한일 간의 경제력 격차를 못 이겼을 거예요. 그때 만약 시정을 열었으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지금 비유합니다만은 제안을 해갖고 진행을 했던 게 남북 간의 FTA였습니다. 이런 것도 실제로 준비를 했던 분이에요. 큰 그림이 되는 분이시구나 이분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제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미일에 관련된 외교적인 부분 안에서의 그 실리를 대한민국 누구보다 잘하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외교 정책을 다 김현정 이제 지금의 차장이 주도하고 있다. 뭐 지소미아도 김현정 때문에 파괴되고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영향력 있고 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는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정치권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 그렇죠. 한번 이제 총선에 출마한 적도 있긴 한데 인천에 출마한 적도 있긴 한데요. 저는 이분이 조금 더 지금 이제 남북 관계 비핵화 부분이라든지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잘 마무리 짓고 정치권으로 나와서 이른바 외교 전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저는 외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지금 육국 안에서의 어떤 적절한 그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포지션을 이어서 좀 더 잘 해줄 수 있는 외교 전문 대통령. 내치는 잘할 수 있는 사람 많은 거 증명됐으니까. 정치는 검찰 개혁되고 훌륭한 총리 나오고 제대로 된 법무장관 있으면 개혁할 수 있다는 이제 방식과 의지를 봤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를
잘 끌어나가서 지금의 국제적인 위상과 이득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인물로 저는 김현종 씨가 차기 대선 후보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 이제 다크호스라고 하죠.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몰라. 정치는 생물이라. 그렇죠. 나중에 실제로 대선 갔을 때 여기 후보에 안 나온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몰라요 아직도. 네네. 자, 그러면 민주 법률권 진보 쪽은 끝내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자, 이제가 재밌을 것 같아. 이게 재미가 있어요? 화나가 나지? 아니야. 재밌어야 돼요. 황교안, 홍준표,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진상들 진짜. 주옥 같네요. 주먹을 부르네 진짜 이름 하나하나. 물론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찍을 만한 사람이 없잖아. 하나같이 적폐잖아요. 네. 근데 저쪽에서는 그래도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황교안밖에 없지 않냐 하는, 쉽게 표현하면 황교안 대세론이 이미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2위 홍준표보다 무려 황교안이 한 5배 정도 지지율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홍준표 입장에서는 피를 토할 노릇입니다. 홍준표가 한국당을 위해서 탄핵 이후에 한국당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한 노력에 비하면 같은 기간 같은 소속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고 있던 황교안이 지금 와서 어떤 뭐 검증받은 후보, 기대받는 후보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데 대해서는 이건 정말 조작이다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은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의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는 어떤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홍준표는 약간 잡놈 캐릭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박한 놈. 홍준표를 지지한다고 말하기가 좀 그러한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황교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조국 후보자 검증에서 봤듯이 만약에 황교안이 그런 검증대에 올라간다면 참 볼만할 거예요. 일단 뭐 아들들 뭐 병역 뭐 본인부터 시작해. 본인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 단맞은 병역부터 시작해서 뭐 취업 특혜까지 안 걸려드는 그 세트가 없잖아요. 지금 조국식으로 들었으면 황교안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이건 뭐 사퇴 정도가 아니라 종신형 받았어야 될 사람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인정받고 있는 차기의 야권의 후보다라는 점에서 저는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하지만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다행이다. 정말 이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 사람이 커가는 새싹을 다 밟아 죽여주는 썩은 고목이구나 라는 차원에서 고맙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요? 이게 이러한 고목들의 어떤 그 적폐를 견디다 못하는 지지층들이 선택의 기회가 없을 때 이 사람들을 제껴버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검증되지 않은 신진 세력이 나온다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쪽으로 다 몰려버리는 이 홍준표, 황교안, 뭐 나경원, 오세훈한테 몰려져 있던 정말 실망스러운 매니아들이 야 기대해볼 만한 새 사람이 여권에 하나 나왔대. 젊은 친구가 야 걔들은 안 되겠고 이쪽으로 힘 한번 몰자라고 몰려갔을 때 그 응집력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인물이 홍정욱인데 그건 아니고 내가 봐서 그러니까 홍정욱은 아니고. 없어. 있어. 그런 인물이 어딨어? 예를 들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있어요. 방송계 하시던 분. 있다고 치고. 네. 자, 좋아요. 말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홍준표요. 홍준표는 이미 한번 대선에 나갔었고 네. 홍준표 때문에 지방선거는 망했다는 게 정설이에요. 막말 이런 프레임. 그 지금은 사실은 지금은요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게 홍준표 때보다 더 막말이 심하고 더 나쁜 상황인데 홍준표는 막말의 이미지 때문에 지금 사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SNS잖아요. 대세는 인터넷을 넘어서 SNS로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SNS의 지지층이 사실은 진정한 그 국민 여론 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홍준표가 SNS는 제일 강자거든 이 중에. 근데 홍준표가 안 맥히는 이유는 뭘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호감이 없던데 나는 그냥 저도 보수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홍준표를 보면 호감이 안 느껴져. 그게 이제 맹점인 거죠. 이제 SNS를 통해서 정책을 만나거나 정치인들을 만나는 분들 모든 SNS 유저들이 똑같습니다만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제 실제 그
4차 산업과 관련한 그 학문적인 그 책 안에 있는 건데요.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그러니까 내가 SNS를 통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 그룹 안에 충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선호도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뭐 친밀성이나 뭐 재미나 오락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도덕성이 그걸 가장 크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야구를 잘하는 사람을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든 가수를 좋아하든 누가 되더라도 일단 처음에 이제 친해지게 되는 계기는 내 선택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강한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는 그 사람의 도덕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도덕적으로 마약하고 뭐하고 하면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게 SNS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정치인도 그래요. 그래서 홍준표가 충분하게 많은 SNS에서 보여도 실망한 거는 그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망한 거야. 아, 얘 인간 쓰레기야. 자기도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충성심이 안 가는 거고 황교안은 그게 아직 드러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걸 잘 모르는 지지자들, 이게 50대가 돼 유튜브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황교안은 낫지 않아? 총리도 하고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 교회 다닌다며 집사라며 이런 데 대한 생각이 있어서 아직 이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죠. 전도사랍니다. 네. 교회 뭐 곧 그 목사 되실 분인데 우리는 잘 몰라. 네. 하여튼 뭐 그 어떻게 전도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검증 절차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드러나 있는 도덕적인 부분의 문제가 드러나면 황교안 바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러니까 지지층이. 황교안은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걸 할 수 있어요. 자기 경력들 그렇죠. 때문에. 끌어모을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대선에 가서 저 사람 대통령 하면 안 되겠네 여론이 훨씬 더 높을 수 그렇죠. 있고 지금 개인별 지지도도 중요하지만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뭘 어떤 놈이 나와서 어떻게 해도 자유한국당 안 찍겠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60%가 넘는다는 건 집권하기는 무지하게 힘든 거죠. 보십시오. 조국 청문회에서 정말 저쪽 보수의 그 어벤져스들이 대단한 인물들 아니었습니까? 어벤져스네. 열심히 털어가지고 아. 우리가 이겼어라고 큰 소리 치려고 하는 순간 아들 음주운전 전화 한 방에 이게 한 발 다 날아가는 거 보셨잖아요. 이제 국민들은 그 점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도덕성. 도덕성이 없는 정치인은 절대 앞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급됐던 빨간색 그래프에 있는 이 5명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기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롭게 보셨는데 네. 조국 그 후보 검증 국면이 대선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어떤 검증이 돼야 되는 정치인들은 조국식으로 털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어떤 기준이 생기겠죠. 이제 대통령의 기준은 문재인과 조국의 중간 언저리 어쩌고 이 정도 돼야지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거지. 어설프게 이제 뭐 과거에 그 어떤 잘못이 있거나 일종의 전과가 있는 정치인들은 인기는 끌 수 있으나 최종 선택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시대가 SNS 시대로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이야기 또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이제 약간 잔챙이들이요. 소위 말하면 대놓고 아니 그렇잖아요. 현업에 있는 분들을 잔챙이라고 실제로 솔직하게 말해. 지금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이렇게 무슨 기대를 갖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네. 유승민은 좀 포지셔닝이 애매한 게요. 바른미래당 당권이라도 가져보려고. 근데 손학규 옹이 안 물러가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대체적으로 유승민은 배신자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쪽에서는 극우 쪽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 사실 극우지만 극우 쪽에서는 유승민을 대선 주자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좀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애매한 위치에 와 있거든요 지금. 이분은 태극기당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적으로. 못 간다니까. 아니 이게 거기밖에 갈 데가 없다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에 들어갔다가는 바로 밟혀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고 네. 유승민은 내가 봤을 때 눈 질끈 감고 바른미래당을 당권을 쥔 뒤에 자유한국당과 합당하는 게 그나마 괜찮은 시나리오예요. 결국 그러한 유승민의 행보를 단독으로 해서 당권을 쥘 수는 없고 그 당권의 행보를 쥐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은 안철수인데 안철수는 이미 마음이 한국당에 가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을 굳건히 만들려는 유승민을 절대 도울 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인 거죠. 유일한 퇴로는 태극기당 가서 후원금이라도 좀 빵빵하게 걷는 거 말고는 없지 않겠느냐. 태극기당에서 유승민을 배신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아니 결국은 거기밖에 받아줄 데가 없다니까 유승민은. 그러면 바른미래당을 존속시켜서 그나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획득을 하는 게 훨씬 낫고요. 자, 그렇다 치고 유승민은 다시 깝깝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번 낙인 찍힌 건 절대 안 되고, 실제로 유승민이 예를 들어서 합리적 보수라 그러는데 정책이나 사안마다 말하는 거 보면 진짜 꼴통이에요, 이 사람. 자, 그다음에 오세훈인데, 오세훈은 참 언제적 오세훈이냐. 오세훈은 지금 정치권에서 2번 사망하신 거거든요. 무상급식 투표에서 난리였을 때 한 번 사망했고. 야, 나이 5세에 2번이나 죽었으니 이거 뭐 거의 좀비지 뭐. 그리고 총선 나가서 저기 정세균 후보한테 종로에서 진 게 2번째 사망이에요. 또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랄까 그만큼 인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아니 이제 후보도 안 되겠지만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경쟁력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대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용산구청장 정도도 이제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정치 쪽에 들여다보지 마시고 강용석 씨랑 변호사 사무실 하나 차리는 게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자기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에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죠. 아니 이게 무슨 추미애 대표를 위한 또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 고맙다 그러겠네.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인데, 안철수 씨는 지금까지 상당 부분 나는 자유한국당에는 안 간다 이야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 사람들이. 안철수가 자유한국당에 갈 거다. 진짜로 갈 생각이 없다면 나는 자기 몸값을 그런 식으로 올릴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민주세력 또는 새정치 인물인데 이를테면은 자유한국당으로 안 간다는 이야기를 하면 더 해주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 세례 한번 받아야죠. 한번 세례 받기 위해서는 총선에 나와야 됩니다. 자, 안철수 총선 출마 어디로 할 것 같습니까? 노원병? 나오기만 해봐봐. 내가 지금 이사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노원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럼 만약에 내가 전에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할 때 했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면은 다음 총선 부산 나가라.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나가라. 그러면 사실 우상되는 거거든. 지금 그 영도 다리 밑에 가갖고 하세요. 이현주도 올 수도 있고 뭐 이준석이 올 수도 있고 뭐 별의별 놈이 다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쓰레기들 집합소이기 때문에 2등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노원병에서 노회찬 의원이 이제 의원직 날리고 부인이 나왔잖아요. 그때 부인을 죽이면서 자기가 뿌득뿌득 출마하는 거 봤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더구만. 비열하다 그럴까? 제가 이제 그 동네 살면서 2번을 악수를 해봤는데요. 악수를 하고 웃는데 제 눈을 안 보더라고요. 원래 좀 약간 낯가림 있죠. 성격상 보면. 그분은 모르겠어요. 정치를 기획할 수 있을 만한 그릇도 안 되고 이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야전 사령관 역할도 아닌데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건 제 순전히 내피셜입니다만 그분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기를 필요로 하는 스폰서 내지는 뒤에 조종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가 어떤 정치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총선에서 자기 역할을 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바른미래당을 다시 들어가서 뭐 다른 데 지원 유세를 해서 한두 명이라도 당선을 시키든가 아니면 본인이 종로라든지 부산에 상징적인 데 나가서 당선이 되든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나는 늘 이사급 이상은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정치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아무도 재취업을 시켜줄 회사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밑바닥부터 다시. 바닥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경력직 아니야 당신은. 원래 낙하산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뭐 대선 후보가 되고 이게 자체가 웃긴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누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 뭐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동장 정도? 뭐 구청장 정도? 구청장 해도 깝깝했을 거예요. 자, 진짜 다크호스는 여기 있다고 봐요. 아직도 남았어? 나경원.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경원은 뭐 아니라고는 부정하는 그런 뉘앙스지만 나경원은 대선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경원 같은 사람 캐릭터가 굉장히 음흉하면서 카메라가 들어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 그러니까 분위기만 된다면 여차하면 난 대선 나가겠다라고 마음속 준비는 이미 끝난 그런 후보라고 봅니다. 저는 나경원 씨에게 이제 후쿠시마 후보로 출마하셔가지고 일본 총리를 노리는 쪽이 더 빠르다.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일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넘어가시라. 저쪽은 나경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너무 싶네요. 과하면 과유불급이라고 했잖아요. 조국 청문회 전국에서 너무 조국 후보자를 터니까 바로 불똥 튄 게 나경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 똥 묻은 개가 먼지도 안 묻은, 미세먼지도 안 묻은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가 하던 스킬을 다 꺼내갖고 그걸로 뒤집어 씌운 거야. 그러니까 그 뭐 검색어 순위 계속 올라갔던 것도 기억나지만 아들 고등학교 때 제1저자 이런 게 또 나왔어. 그렇죠. 그렇게 추정되는 게 나와서 나경원 씨는 대선을 꿈꿀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조국식으로 털었다 그러면 조국보다 정확히 말하면 기사가 한 500만 건에서 1000만 건 나와야지. 가업을 날리죠. 네. 친가와 시가를 완전히 보내버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하고 엮이면 삼성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연결된 논문을 말 조심하시고 보면. 이거는. 아무튼 어찌 됐거나 나경원 그 당대표 아니 원내대표는 애국자다. 근데 이게 실수로 애국하는 사람 있잖아. 네. 이번에 조국 그 청문회 전국 안에서 여러 가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나마 보수나 지금에 있는 숙골들을 위해서 지켜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든지 뭐 방통위원장 관련한 거라든지 뭐 보수 프레임을 완전히 벗어버린 거라든지 이 어떤 극명한 어떤 그 강력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 의원들을 비롯한 지금의 보수 세력 전체에 일종의 도덕의 올가미를 씌운 결과를 만들었다. 말이 너무 어렵게 나와. 어쨌건 지금 니들 다 나쁜 놈인 거 이제 증명됐어 이 자식들아. 체크리스트 한번 볼게요. 나경원은 사실 다 가능성이 없고 그냥 오르내리는데 일부 노인들한테는 아이유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유. 계속 탑골공원 왔다 갔다 하셔야지 이제.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는 후보들. 안철수도 뭐 사실상 같다고 보고 오세훈은 취업 불가고요. 지지율 나오는 게 이상하고 유승민은 지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홍준표하고 황교안밖에 안 남았어. 어쩔 이게. 선택이 홍하고 황 둘인데 그냥 뭘 먹어도 최악인 마찬가지예요 일단.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출렁출렁하고 뭐 조국 장관 임명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출렁출렁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막 어마어마한 걸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풍선이었으니까 그렇지. 미래가 없어요. 자유한국당 찍고 싶지는 않은 거야. 저는 정말 그 홍과 황 이 두 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나경원 대표 말 의지가 강해. 그러면서 지구력도 강해. 이분들은 어떠한 핍박과 자기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출마라고 하는 또는 뭐 대선 도전이라고 하는 과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홍 대표 같은 경우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버에서 짭짤한 파워 유튜버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업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간다. 정치가 부업이야. 정치가 부업이야. 이제 번호 뭐 돈 나올 때 어딨어. 그러면 이 홍 대표, 황 대표 이 두 사람은 교회 차리고 유튜브 골든 그 뭐죠? 골드 버튼. 골드 버튼 받을 때까지 아무런 비난이나 외세에 상관없이 끝까지 정치하실 분이다. 이런 분들은 만수무강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안 되는 게 이 사람들 몇 명 갖고는 대선 못 치르죠. 그렇죠. 누가 나와도 못 치른다고. 봐요.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야. 그 안에서 진흙탕 안에서 연꽃 피는 것처럼 뭐 그런 표현은 정말 호사스러운 표현이지만 정말 잘 포장되고 현혹하기 좋은 신진 세력을 내세워 가지고 막판에 6.23 6개월 1년 앞두고 그동안
그 갈 곳을 잃은 보수표를 끌어당기는 신선한 후보가 나와서 또다시 49도 51 구도를 만들려고 들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냥 막연히 이길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야 얘들 같으면 우리 2년 후에 싸워도 좋겠다고 하지만 2년 후에 싸울 상대가 얘들이 전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갑툭 튀어서 올라오기는 쉽지 않아서 그거는 네. 이제 우려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명절에 듣는 그 흔한 차기 대선 이야기 네. 한번 해봤고요. 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잖아요, 솔직히. 네, 오늘 방송은 뭐 제가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순수한 개인으로서 느끼는 뉴스 좀 많이 본 개인으로서 느끼는 개인적인 뇌피셜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새날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보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차기 대선 사실 이상 없다. 그렇죠? 특별한 이벤트가 특별한 이슈가 없지 않는 한 네. 정권 연장은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던 바로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네. 자, 남은 명절 기간 동안요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나 봐. 그러니까 음주운전 안 되고요. 그리고 걸리면 바로 자수하세요. 예, 괜히 사람 그러니까 불러갖고 운전자 바꾸지 마시고요. 네. 차가 이제 막 3억짜리 벤츠이거나 그럴 경우엔 더 젖대는 수가 있어요. 아이, 신선한 면접상 앞에서 그런 어리 굴젖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러십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정규 방송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네. 간만에 정치 얘기하니까 열이 훅 흐르는데. 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퇴장해 주시는 선진 유튜버 또는 선진 방송 청취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눌러주세요.